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기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10대 그룹, 우리나라 10대 그룹 CEO 최고 경영자는 세대를 좀 살펴보니 586 세대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죠. 지금 50대 중반 정도가 됐죠. 후반까지 갑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임원은 X세대가 약진을 했다. X세대, 70년대생을 말합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오너십 교체와 맞물려 2세, 3세 이렇게 오너십 교체가 좀 있었죠. 70년대생 임원들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세대 교체로 디지털 전환 가속. 기업마다 지금 디지털, 온라인 이런 쪽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X세대 임원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징계 하루 만에 대통령 겨눈 윤회 전쟁. 짧은 제목이지만요, 굉장히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겨눴다. 윤회 전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달간 직무정지, 재가를 했죠.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그리고 이 집행정지, 그러니까 직무정지 2개월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전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주장관 사유와 달리 불복, 결전 태세다. 이 결전의 방향은 지금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23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피갈에 서울 60대 병상 찾다가 숨졌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증상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확진 판정 사흘 뒤 집에서 사망. 병상 긴급 요청했지만 배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무증상자, 처음에는 무증상자로 분류가 됐대요. 그러나 중간에 심상치 않은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서울서도 병상 대란 현실화, 전국 하루 사망 2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거는 최다 필요 없습니다.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주 등 집값과열 37곳 규제 지역 추가 지정했습니다. 계속 규제받는 어떤 지역들, 그러니까 집값 급등하니까 계속 규제를 늘리고 있는 거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좀 더 강하죠. 투기과열지구는요. 이렇게 되면요, 전국의 시, 군구 가운데 따져보니 절반이 규제 지역입니다. 웬만한 곳은 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김영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최직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임 가능했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사유가 담겨있는 결정문 요약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 들여다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해임 가능했지만 뭔가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붙잡지 않는 여당. 누구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극찬이 나옵니다. 여당 내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소명,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까지 표시했는데 이 정도면 여당 내에서 왜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데 극찬 속에 붙잡지는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20년 옥살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었죠. 바로 이춘재 8차 사건. 그와 관련돼서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 속의 옥살이를 20년 하신 분. 그 사연 오늘 자세히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이럴 바엔 3단계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더 힘들다. 차라리 아주 강하게 짧게 3단계로 간 뒤 제대로 장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기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송전입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윤석열 총장 측이 어제 소장을 내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언론에다가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밤입니다. 밤에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물론 뭐 법치주의 훼손에 법 절차대로 대응하겠다. 이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설명이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요. 다른 결의 얘기를 하죠. 이번 소송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뭔가를 좀 피하고 싶은 듯한 이런 분위기도 풍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됐고 어제 나왔고요. 많은 언론들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에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과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한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의 어떤 큰 가닥을 타려고 했었는데 조국 장관 그랬지 윤석열 총장까지 징계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찹찹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임명권자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과연 사실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어떤 법이 정한 절차, 본인이 억울하면 그걸 어떤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싸움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이제 그치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인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이지 않습니까?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자, 방금 들으신 영상 중에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 뭐 표시가 오늘로 돼 있는데요. 어제 발언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 네. 기사도 받고 영상으로 들어봤는데 영상 가운데 좀 이렇게 귀를 잡는 몇 가지 대목들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무서운 사람이다.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취지의 설명. 그리고
여권 분들의 여당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로 지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여기 기사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 이번 소송,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그 소송 피고는 대통령 아닌 추미애다. 굉장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은 좀 조심스럽고 왠지 좀 뭔가를 약간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김관학 교수님께 보시기에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 지금 여권 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도 예. 사실상 뭐 거취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이미 빠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지금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이죠. 그리고 예. 취소 소송. 이거는 사실은 처분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의 어떤 한판 승부를 하겠다. 특히 변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진 않죠. 그렇겠죠.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그것을 수행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난다. 정지를 예. 인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추미애 장관한테 타격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서도 어떤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줬잖아요. 그때는 사실 정치권이나 언론들의 평가가 이건 추미애 법무장관이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다르다.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행정법원이 얘기했던 거는 예. 사실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데 왜 굳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느냐 하는 예. 것이고 이번에는 징계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사안이 사실 적절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사실상 이거를 그러겠죠. 판결을 이제 판단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책임은 대통령에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 이런 뭐 표현이 이런 나왔어요. 표현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총장은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예. 2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당사자는 뭐 좋든 싫든 임명권자였던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착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임명했는데 임명받은 사람이 사실 이걸 소송을 하고 이것이 일정의 이제 정치적 게임이 돼버리니까 상당한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예. 대통령이 불러서 뭐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비위가 있으면 그것을 처벌을 받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유지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갑자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불러서 사퇴를 종용한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이 관행, 뭐 예. 제도적으로 뭔가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 적절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권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알아서 나가면 좋은데 내보낼 방법은 없고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네요. 이 가운데 좀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당청 윤석열 소송 전 고민이다. 알아서 나가면 좋겠는데 안 나갔는데 내보낼 방법은 없고 뭐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의를 발판 삼아 나가라 압박했지만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윤은 버티기다. 사퇴시키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지만 이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 만약에 나섰는데 그래도 안 나가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여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수처, 이른바 이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그런 식의 모습을 이후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 지금 모습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지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바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나 이종훈 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는커녕 지금 소송전을 강하게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쥐를 몰 때도 예. 그러니까 테러는 만들어 놓고 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테러 차단해 놓고 너무 그동안에 압박을 한 데다가 개인적인 그 모멸감까지 상당히 줬다. 모멸감도 있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거 당연히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직무배제 명령 내리고 예. 징계 청구하는 순간 저는 국면이 확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데 예. 뭐 그 이후에 뭐 검사들이 다 전부 다 일어나서 성명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직 차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전체에 대한 그 외압으로 이제 그 검사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자, 이런 국면에서는 윤 총장이 그만두는 순간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왔던 뭐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상징성이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예. 그 다음번 정권에서 이러지 않으리라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최동욱 뭐 전 총장이 사실은 뭐 상당한 압박을 받은 끝에 그만뒀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때는 자진 사퇴 형식이었죠. 예, 그 어찌됐건 사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는 그걸 끊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검찰 개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 총장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막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까지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멈출 수 없고 한쪽에서는 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뭐 행보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충돌하는 겁니까? 아무튼 모습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좀 알려진 거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은 징계위 그리고 이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반박 나란히 있죠.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대상 중에 하나가 있죠. 이 판사 문건.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징계위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생운동 취지 좌익 판사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뭐 재판부 조롱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이거 추측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그리고 감찰방해 내용이 각각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징계의 판단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과거의 윤 총장이면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건 뭐 가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리고요. 측근 보호 위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규정에 따랐다. 이렇게 또 반박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도 참 논란이 좀 있었죠. 정치적 중립 위반.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이 관련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왜 여론조사 제외 계속 요청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한번 얘기는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자, 그럼요. 요 마지막 부분,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발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자, 저 발언 뒤에 대대적으로 저 내용이 알려졌고요.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저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하는 부분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주원규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이야말로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징계위가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여론조사 얘기는 사실은 표면적인 거고 진짜 내용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까 인터뷰 표현처럼 예. 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신 네. 안 한다는 얘기를 왜 안 했느냐라는 예,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문제를 삼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신임 검사 신고식 때와 국감장 발언 때 오.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 이렇게 징계위는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저는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위가 이번에 판단 근거로 내세운 게 두 편의 논문입니다. 그 논문 중에는 공교롭게도 이제 이완규 변호사라고 지금 윤 총장 지금 법률 대리인이 2007년에 썼던 논문을 그 논문 두 편 중에 한 편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논문의 근거가 뭐냐 하면 정권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걸 판단 근거로 뒀어요. 근데 저도 그 논문을 살펴봤는데 그 논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와 어느 정도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약간 좀 총론적인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네. 기준을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것이 과연 지금 정치적 중립 위반을 손상한 거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판단 근거기 때문에 예.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저는 예단한 그런 징계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사유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판단 그리고 이제 반박까지 여기 표로 줘 있는데 요 관련된 기사가 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징계위의 결정문 요지 중에 담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종합적으로 이건 해임 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 다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예요. 해임 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댔죠. 앞선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유례가 없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유례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리고 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 부분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 네 가지 사유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아까 설명했지만 네 가지 사유 중 또 소개돼 있고 저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진년 변호사, 김구락 교수님께서는 이 공개된 사유, 결정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진년 변호사 그리고 김구락 교수님 이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년 변호사. 추후의 굴욕. 우리가 민사소송을 했는데 예. 100억 달라고 소송했는데 100만 원 인정됨. 그게 승소입니까? 패소입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단위가 달라진 거군요. 해임을 그러면. 요청을 했었는데 예. 내부적으로 새벽 4시까지 경론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왔는 결론이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사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3가지 그러니까 뭐 그 언론사 사주와의 어떤 부적절한 예. 접촉이라든가 아니면은 징계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고 돼 있었고 뭐 불문, 무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징계 사유를 삼았던 이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도 예.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지금 다 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죄에 성립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예.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검사 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최근에 여권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 검사들 최소 지금 징계 2개월 이상 다 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징계 2개월이 아니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사유를 쭉 보면은 처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저는 지금 이 총장 일하는데도 부족하다.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다만 국가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퇴임 후에 생각하겠다. 이거를 가지고 경광부회했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렇게 중징계 사유라고 했지만 결국 중징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굴욕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렇게 좀 보신다고 이제 표현을 적어 주셨어요. 자, 김관옥 교수님께서 쓰신 거 보니까 요 두 번째 내용, 아까 뭔가 해임 가능하나 뭐 몇 가지를 고려했다. 그 부분을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있고 하지만 임기제라는 것이 검찰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결과로서 징계 2개월,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위의 징계면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라든가 특히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어떤 기여 문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나타난 2개월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왜 제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에도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정직 1개월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사유가 지시 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 하나로 정직 1개월이에요. 근데 지금 6개 사안에 3가지, 4가지 사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중립성, 왜 여론조사에서 한 번만 빼달라 그러냐.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 사실은 반대로 신분을 보장받는 대가로서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치적 효과가 엄청나게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분을 딱 한번 나 빼달라. 그걸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강경하게 자기를 보호하려면 더더욱 강하게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것을 해야만 정적 중립성이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판사 문건 이제 사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여기 조선일보에서는 증거 없이 추측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윤 총장 측에서 윤 총장 측 얘기를 반박이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위원회가 이제 제시한 그 문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고 수사 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동근 검사장인가요?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은 굉장히 측근이잖아요. 그러면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무원 이제 강령에도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전문수사단을 구성해요. 이거는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를 했고 수사팀도 반대했던 것이에요. 본인이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지시 불이행위로 1개월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개월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임기제라는 부분과 타협을 좀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가 발언기를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저는 이거 징계위가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다. 엄청난 실수를 전 했다라고 봅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법적으로 이게 재판에서 아마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 보는 게요. 우선 잣대가 고무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해임이 가능한데 2개월간 깎아줬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 그렇죠. 깎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깎아줬다 그러니까 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아니, 그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혐의도 해줄 수 있는데. 더 깎아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다. 이거 굉장히 좀 실수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그런 연장선에서 결국은 이번 그 징계위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한 정치적 결정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런 또 다툼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어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하루 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뭐 여권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루를 쉬고 오늘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박수는 쳐도 추미애 장관 붙잡지 않는 여당. 오, 박수는 치는데 잡지는 않고 있다. 후임엔 뭐 이용구, 소병철 뭐 이렇게 물망. 벌써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후임이 누군가. 민주당 이틀째 추미애 장관을 격려를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 극찬입니다. 우원식 검찰개혁 한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요. 경의를 표하긴 하는데 추미애 장관 퇴장, 그러니까 사의 표명이잖아요. 사퇴한다고 하는데 말리는 목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더 일하셔야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목소리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새 얼굴 필요하다 공감대 속에 입법과제 해결할 후임 물색 중이다. 뭐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그럼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종우 평론가. 요 제목 박수는 쳐도 붙잡지 않는 여당. 요 분위기가 있다고 역시 그렇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일 거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좀 쉽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하나는 많이 묻다 아이가 하나 있고, 곱하기 네가 가라 하와이. 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부터 아마 시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법무부 장관직 수행 잘했고 이제부터 이제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서울시장 나가든 대선 출마하든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찾고 있을 텐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쪽에서의 기류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기조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상황 출마도 자체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로 저는 일단은 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과연 서울시장 출마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이게 그동안의 일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그런데 최근에 여론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여론조사 결과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은 지지율을 봐도 그렇고 추 장관 때문에 많이 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 추 장관을 그냥 서울시장에 내보냈다? 또는 대선 주자로 나온다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찌됐건 부정적인 쪽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럼 이런 선거를 생각해서 내리는 걱정이 된다면 그냥 법무장관로 계속 계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직만 철저히 수행을 잘 하시면 좋은데 자꾸 자기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직무배제 결정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덜컥 내민 것도 굉장히 자기 정치적인 측면이 전 강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던 카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실제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뭐 저는 그렇게 듣고 지금 있습니다. 보궐선거 뭐 대선 얘기하는데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의 표명 추미애 장관 보선 내년 4월 보선 중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죠. 보선이냐 대선이냐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대선 주자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크고 사표 수리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언급들을 다들 안 하고 있으나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에 따르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뭐 이런 표현까지 있네요. 여기 야당은 뭐 엄청나게 그냥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주영구 교수님하고 김관학 교수님 두 분께 좀 질문 똑같이 드릴게요. 먼저 주영구 교수님. 추미애 법무장관이 만약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여당으로서는 승산이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걸까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아, 생각합니다. 부담 쪽입니까? 네, 아. 부담 중에서도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냥도 아니고 상당히 부담이라고 네, 강조하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는 앞선 기사에서도 뭔가 극찬을 하면서 뭐 대의와 소임을 다하셨다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제 주관적 판단이긴 하지만 뭔가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이게 지금까지 해오셨다라는 부분에서 예. 너무 피로하셨을 것 같다라는 약간 비꼬는 뉘앙스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예우는 해주겠지만 예. 아마 나오게 될 때 상당한 역풍을 맞게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의 1년 남짓한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서 예. 정치적 지분을 많이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 검찰개혁이라는 개인은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는 인적 청산 말고는 크게 보여준 업적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어떤 의제나 아젠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 청산 외에는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 윤석열 총장과의 이 블랙홀 대립에서 예. 안타까운 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복성 행사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이 저는 제일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생각할 때에는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바로 잡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강변해 오셨지만 예. 지금까지의 행보와 절차적 하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복성 인사의 조치들이 아니었나라는 인상을 지우기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권 내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봅니다. 김건학 교수님께도 뭐 같은 질문입니다. 보선 출마하게 되면 여당의 승산이 커지냐 아니면 오히려 부담인 건가? 다른 표현을 하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정치적 자산이 커진 건가? 이겁니다. 없어졌죠. 없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첫 번째 공약을 실천할 그렇죠. 수 있는 주체로서 현 사실은 정부 들어서 가장 중시했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할을 이제 부임받은 것인데 예. 어떻게 보면 매끄럽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보선 아니라 대선까지도 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 우리가 지금 지난 1년을 본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하고의 어떤 갈등 이것에서 벗어나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수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개혁을 먼저 앞당기고 윤석열 총장을 개인적으로 잘 관리했다면 예. 사실 이런 것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국정에게도 국정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나치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모두 묻히고 자신의 어떤 정적 자산까지도 다 이렇게 소멸되는 이런 장면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인데 예. 저는 이제 대통령 만나서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이 오히려 종용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여당의 대표도 했었고 예. 5선 출신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선택에서 이루어질 때 예. 민주당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메시지가 가는 거죠.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가니 내 후위를 좀 도모해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가 지금 전달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진 사퇴를 먼저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국면 전환의 기회를 본인이 만들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후위를 도모하고 이 민주당도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은 이미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선이나 대선 거기까지 이렇게 동력을 발휘해서 추미애 장관이 정치력이 갑자기 뭐 상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다른 전망이나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만 좀 패널 분들께서는 이건 좀 오히려 좀 부담이다 사실 정과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뭐 경외, 극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극찬. 그 극찬의 이면에는 정말로 안녕이란 뜻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튼 오늘 기사로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러나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이춘재로 몰려 20년 옥살이 한 풀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이죠. 이
진범이 이춘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삶을 살았던 윤성여 씨 32년 만에 살인자 2명을 벗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화성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나왔습니다. 부실 수사로 잘못된 판결 나왔다. 법원, 경찰, 검찰 일제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씨 모친 묘 찾아 인사드리고 제2의 고향에서 뭐 가죽재단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뭐 계획도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어제 영상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마지막 보고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모든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누명 윤성여 씨 무죄 32년 만에 지은 살인마 낙인이다. 뭐 재판부의 설명 뭐 옥살이 이런 거 죄송하다는 표현 나왔고요. 그런데요. 남은 게 있습니다. 뒤처리할 것이 있어요, 지금요. 먼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뭔가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손해배상금 어떻게 산정, 얼마나 산정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요. 당시 사건 담당자 특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자, 최인호 변호사 두 가지입니다. 네. 배상금 부분과 과거 포상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금의 어떤 조치. 이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후속 핵심은 구금된 것입니다. 구금됐다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나가 형사 보상 청구란 것이 있고 하나가 국가 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표현이 하나는 보상이고 하나는 배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국가 형사 보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구금됐다가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풀려난 무죄된 때의 어떤 최저임금의 5배 정도가 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1988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약 20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지금 가석방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지금 그 최저임금 기준으로 5배 정도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약 18억 원 정도 형사 보상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억 거의 20억 정도 그렇죠. 되네요. 요즘 보면은 그 강남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보면은 그 단순하게 어떤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문이라든가 가혹행위로 문제가 자백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배상 청구를 해서 국가의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이와 같은 그 피해를 입었던 위자료를 청구를 하면은 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커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전체 합쳐서 20억 내지 한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하고 있는데 저는 40억이 아니고 4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빼앗긴 20년을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년 청춘 시절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늘 인터뷰에 보니까 보상 청구는 난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담하게 하는 것에 오히려 감동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주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존에 이걸로 해서 특진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1988년 한참이군요. 벌써 30년이 지나서 그분들 다 퇴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진했는 거 취소시키고 한다고 해도 벌써 퇴직했는 사람이 이걸 어떡하죠? 그래서 상징적인 조치를 지금 경찰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인사기록 카드에 그 특징 같은 것들을 취소하고 그에 따르는 것들을 뭐 환수한다는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와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시효도 상당히 지나서 상징적인 조치는 변론으로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회수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오늘 기사들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 보상금, 배상금, 뭐 위자료,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 명칭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 그리고 그 당시에 특진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경찰 중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배상 액수는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당시 특진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이다 이런 설명이셨습니다.
20년 세월입니다. 억울한 옥살이 20년. 이게 보상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걸로 보상을 할까요? 그 시절을. 아무튼 어제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자, 다음은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 이런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전셋값 급등의 이유입니다. 전셋값 급등의 이유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이게? 뭔가 전셋집을 구하려는 분이 많고 전셋집은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주제로 잡혔습니다. 보겠습니다. 저금리 탓하지 마라. 전셋값 급등은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이렇게 대목이 돼 있어요. 이주열 한은 총재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 통해서 이제 물가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대목이에요. 그동안 정부가 저금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셈이 됐다. 금리와 전세 영향 없음 뭐 이렇게 강조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치솟는 전세 가격 저금리 때문 아니다. 정부를 때린 이주열 하는 총재. 여긴 정부를 때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랫부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셋값은 지난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저금리 기조는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 이미 저금리인데 갑자기 왜 저금리 탓을 하십니까?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입장이었는지 저기 밑줄 그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자료를 냈는데요. 설명 자료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금리 얘기를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요. 조금 지난 뒤에 당시 국토부 1차관 언론 인터뷰에서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인 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긴 또 전세 수요 얘기 살짝 같이 갔습니다. 1인 2인 가구 증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금리란 부분이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이죠.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발언은 국회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 발표 사항이었군요. 제가 하도 국회에서 나오는 발언이 많아서 또 국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네. 이 상황은 뭘까요? 저 물타기 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타기? 예. 전세가 급등의 요인은 어떤 형태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이 개정 임대차법 이후에 나타난 폭등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예견을 못한 게 아니었을 텐데도 그 시기 때 개정 임대차법을 몰아붙였던 여당의 저는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이 전세가 급등을 저금리에다가 탓을 돌리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을 어떤 재산으로 보는 가치가 더 고착화되는 문제의식, 그런 문제의식은 제시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전세가 급등에 대한 책임을 이 저금리로 돌리는 것은 저는 조금은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상한 어떤 의식을 표현을 하셨어야지 저금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정부를 때렸다라고 기사는 돼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저금리 기조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정 임대차법 전후로의 전세값 상승을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조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결이 다른 설명, 방점을 다른 곳으로 찍었다. 저금리 이쪽은 아닌 거 아닙니까? 수급 불균형 아닙니까? 이렇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유가 뭡니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요즘 유행은 자중질환. 아, 자중질환. 네, 그러니까 뭐 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투질 않나. 아, 예, 이제는 저 한국은행 총재하고 뭐 국토부 장관이 또 다투질 않나. 주영규 교수님 다툰 거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건 다툰 거죠. 아, 다툰 겁니까, 네, 그럼? 다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임기 말에 이제 늘 이제 뭐 생기는 현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책임을 이제 떠밀고 나는 잘했고 잘못한 건 저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주열 총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그야말로 저금리맨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자,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그러니까 금리를 오히려 올렸어야 돼요. 그랬으면 그때 아마 집값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 또 오르면 또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또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판단을 이제 늘 하는 게 이제 사실은 한국은행이 그걸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실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시중에 부동자금이 다 부동산 쪽으로 몰려갔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되고 뭐 전세값도 따라 올라가고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총재 본인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본인도 책임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세 시장이라는 게 원래 공급자 중심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 뭐 횡포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2+2 하고 그렇죠. 그리고 5% 상한제 하고 법이 인전 새롭게 그렇죠. 개정이 된 그럼 거예요. 횡포 못 부리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세값을 이제 올라가게 한 것인데 사실 저는 뭐 저금리라는 것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순차적으로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는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올라가니까 부동산도 이제 결국에는 그 주택값에 상응해서 이제 맞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올라간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전적으로 이 뭐 저금리가 사실 전세난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금리에 대한 문제는 워낙 이제 파급 효과가 크죠. 왜냐하면 지금 저금리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기는 더 경색됩니다. 거의 작동 안 되는 상황. 이게 경제 회복이라든가 이건 지금 저금리 상황은 좀 어쩔 수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 저금리 탓을 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같이 맞물려 있다.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주열 총재가 할 만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은 무엇이 올린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약간 결이 다른 입장들이 시간을 두고 나타났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 안 올라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심상치 않죠, 지금요. 병상 기다리던 60대 사망입니다. 입원도 못하고 숨을 거둔 겁니다. 사흘 사이 47명 사망입니다. 사망자가 한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잠잠하고 안 나온 날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22 최다입니다. 60대 이상 고령 환자 늘어났고요. 12월 누적 200명 넘어설 듯하다.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월별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입니다. 지금요 3월 달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줄어들었죠. 9월 좀 늘었지만 지금 12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더 갈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죠, 지금요. 2.5단계 플러스 알파. 이게 복잡합니다. 2.5도 복잡한데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또 쪼개는 정부다. 그러니까 3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이렇게 플러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홀덤펍 집합, 무인 카페 취식 금지. 뭐 홀덤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하며 뭐 술과 식사가 가능한 곳인데 이런 데 집합, 뭐 이런 데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0시부터 방역 사각 최소화 조치,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알파입니다, 지금요. 그러나 2.5단계는 유지가 되면서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3단계 기준은 이미 충족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주저하고 있죠. 전문가들 3단계 2주 정도 시행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상 확보 등 시간 벌 수 있다. 그 이후 감당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속도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방역 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의 경우 확진자의 10%는 위중증 환자로 발전되므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다 망한다. 이럴 바에는 3단계 갑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찔끔찔끔 됐다가 오히려 더 길어지기만 한다. 차라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뭔가 거리두기를 해서 뭔가를 좀 매듭을 짓고 갑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요. 코로나로 매출 90% 줄고 수백만 원 적자 사비 털고 어정쩡한 게 더 피말려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옆에 좀 더 보겠습니다. 들리나요? 벼랑 끝 자영업자들의 절규. 차라리 강하게 짧고 굵게 합시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 지금 3단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이미 갔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갔어야 한다. 늦었다? 예. 그럼 당장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쪽에서 몇 주 전에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 3단계로 가서 2주 동안 그대로 멈춤 만약에 했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1000명대까지 올라섰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비 어쩐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완전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저는 플러스 알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 2, 3단계 뭐 처음에 정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저는 계속 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그걸 어찌됐건 중간에 뭐 1.5, 2.5또 그래서 만들었어요. 5단계로 나눴죠. 예.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나름 이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국민들이 다 인지를 해요. 자, 그런데 2.5단계 하면서 플러스 알파? 뭔가 또 추가가 되는 단계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플러스 알파에 이제 새로 포함되는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무원들이 굉장히 임의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잡아놓네?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있으면 법에 따르면 되는 건데 법 말고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뭐 이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건가 아닌가 이것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전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문제다. 플러스 알파는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근구 교수님께서는 3단계로 가는 부분 찬성과 반대 쪽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안타깝지만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3단계 이후에는 쓸 카드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3단계로 가는 게 최후의 수단이고 거기서 뭔가 방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 3단계가 유럽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락다운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단계로 가서 격상을 했는데도 지금 확진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갖게 되는 절망감. 그리고 또 하나는 3단계로 갔을 때 50만 개 이상의 사업장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때야말로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자영업자, 취약계층,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삶 자체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적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를 탓하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 있는데 그럼 이 방역 지침을 지금까지 1년 동안 세부적으로 세울 때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질 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었었느냐.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알파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지만 3단계로 올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러다가 다 망하니까 이럴 바로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3단계로 간 이후에도 효과가 미비했을 때의 그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 거죠. 3단계 이후에도 확진자 숫자가 만약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고민입니다. 고민이요. 항상 고민인 겁니다. 지금요. 1년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 이래도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쪽으로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도 참 말이 많죠. 지금요. 그러니까 외국과 또 비교가 되면 더 말이 많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최소 30개 국가다. 백신 맞으며 새해 맞는다. 그러니까 연말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가 이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시작된 나라도 꽤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EU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확정 안 됐죠, 지금. 뭐 내년 뭐 3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우디 어제 접종, 이스라엘은 내일, EU는 27일부터. 이거 줄줄이 연말, 올해가 가기 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인구 다 맞고도 남는 물량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이게 또 외국하고 우리가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적이 많이 있죠. 왜 우리는 그럼 이렇게 백신 확보가 늦은 건가? 더딘 건가? 이겁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으로 이렇게 또 꼽히죠. 사후 책임 문제. 이것 때문에 백신 확보난이 벌어진 거 아니냐. 어떤 분석 중에 하나죠.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선구매입니다. 먼저 빨리빨리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전문가들 과거 신종플루 때 백신을 확보를 많이 했는데 남았다고 국감에서 지적받고 공무원들 징계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이 학습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가 왜 이번에 또 무슨 일 날라고 이런 건다는 겁니다. 지금요. 사후 책임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 이유가 아닌가 좀 하나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확진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죠. 거기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부 입장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백신 확보 문제. 저는 사후 책임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책 입안자 전체적인 어젠다를 의사 결정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왜 저런 식으로 해서 말단 공무원들한테 책임 넘기는 보도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스러운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할 것은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이 아니고 정책을 책임지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있는 장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좀 큰 방이 정해졌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 방향을 거네요. 정해주지 않으니까 밑에서 실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공무원들에게서 몸을 살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명확하게 지금 치료제는 치료제로 가고 또 백신은 백신대로 가는 그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K방역 잘했다고 하면서 최근에 보면은 여전히 내년에도 어떤 예산에 있어서 K방역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 홍보에 쓸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24억 명분을 확보를 했고 일본은 5억 3천만 분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4천만 분을 확약을 받았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번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정말 종식시킬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 교수님, 이 백신 확보 문제 참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또 사정 또 듣고 보면 사정도 있었어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4,400만 명 분을 이제 뭐 확보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뭐 1, 2주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투명하게 얼마 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우리는 언제 맞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접종 시작했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고요. 상대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왠지 이제 백신 없이 겨울을 보내는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우려를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백신 언제 어떻게 좀 더 할지 구체적인 얼마 내용들. 정도를 확보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우려를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지나치게 이런 어떤 공포감 이런 걸 갖는 것도 사실상 저는 조금 불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또 정부 내에서도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맞는 걸 좀 상황을 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뭐 확진 얘기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마크롱 확진. 아이고 정상인데 국가정상에서 확진됐군요. 같이 오찬한 스페인 포르칼 총리는 격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비상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 방송 중에 복덕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복덕방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는 시청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